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무단통치와 수탈체제의 확립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필수 개념이 두 가지, 필수 암기사항 두 개 나와져 있는 것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필수 개념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에서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사를 배우면서도 이제 세계사적인 배경을 좀 같이 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 이게 뭐 답으로 나오거나 하진 않더라도 선지 같은 거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해두시고 참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세계 제1차 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서양의 열강들은 어떤 형태? 식민지를 계속 차지하고 싶어 하는 형태였습니다. 어떤 국가들? 바로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만든 물건들을 갖다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물건들을 만들 원료도 싸게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가 필요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식민지 경쟁을 하게 돼요. 쟁탈전을. 그런데 한계가 있죠. 지구에 이 나라들이 다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갖겠다고 싸우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민족적인 것들 때문에 대립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 삼국동맹, 삼국협상 나와져 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영프러가 이렇게 각각 맺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이제 유럽에서 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더라. 여기에 플러스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게르만 민족들끼리 뭉치자, 그리고 슬라브 민족이 뭉치자, 요런 거에서 이제 빵 또 터지게 됐던 거예요. 당시 슬라브 민족의 대표가 바로 이 러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 게르만 민족의 대표는 독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계 나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같은 게르만 쪽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독일이 그렇죠. 선전포고 같이 또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전쟁이 커졌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하던 중에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을 당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세르비아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했지만 싫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점차 커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럽 내에서 아주 크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모두가 참여한 전쟁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전쟁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뭐 조금 싸우다가 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전방에서만 열심히 싸우냐? No. 후방에서도 이 전방에다가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들까지 다 이렇게 동원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전면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좀 기억해야 될 거 8가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사라예보 사건, 이게 시작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참호전입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제 전쟁이 되게 독일한테 우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그렇지 못했는데,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게 됐던 배경이 바로 참호예요. 참호라고 해서 바닥을 이렇게 또랑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막 비가 와. 그러면 막 이제 막 참호에 물이 고이고 그러면서 막 싸우는 사람들 벗지도 못해요. 군화를 막 군화 이제 막 발 다 불어가지고 막 발 자르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 정도로 진짜 그런 피해가 너무너무나 심각했고요. 이것 때문에 또 새로운 또 무기들도 많이 등장했던 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는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동맹국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협상국 쪽으로 가고요. 자, 그러면서 점점 독일이 이제 열세로 몰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참전하는데 미국이 협상국 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서 점점 협상국 쪽으로 기울고, 근데 또 협상국 쪽에서도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러시아가 빠져나갔거든요. 당시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러시아 애들은 진짜 힘들었어요. 러시아 애들은 되게 서유럽처럼 잘 나가고 싶지만 러시아 상황 자체가 그렇지 못한데 자꾸 왕은 전쟁에 가담하고 돈이 들고 그러면 백성들 세금 뜯고 그러니까 농민들 노동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 가담해서 또 많은 돈을 들인 것 이거에 대해 정말 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어쨌든 결국 러시아는 독일과 강화조약 체결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쪽이 커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미국이 정말 컸고요. 그래서 결국 다양한 신무기도 등장하고 이런 총력전을 바탕으로 특히 미국이 참전하면서 협상국 쪽이 엄청 우세해지고 그렇게 전쟁은 마무리가 되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체제가 바로 베르사유 체제인데요. 자, 이 베르사유 체제에서 이제 맺어지게 된 배경이 바로 파리 강화회의예요. 전쟁 끝났으니까 이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서 이제 뭐 하자? 정리하자라는 거야. 누가 어떻게 돈 낼 거고 앞으로 체제 어떻게 만들 거고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제 윌슨 대통령이 예전에 얘기했던 14기류 평화 원칙을 전후 처리의 원칙으로 내세웁니다. 이거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습니다. 왜? 윌슨이 뭘 얘기하냐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결, 스스로 결정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겠어? 저희는 독립이요 라고 결정을 하고 싶었겠죠. 이 당시 우리 일제 강점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 무슨 일을 벌이게 돼요?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그 배경이 되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3.1운동을 했던, 이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 맺어지고 이때 처음으로 국제연맹이라는 우리 단체를 또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때 미국이라던가 소련 같은 강대국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제재력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무용지물인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2차 대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의 내용들, 그래서 중요한 사건 몇 가지와 함께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총력을 기울였다. 신무기들 등장했다. 그 다음 이제 참호전이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막 탱크 막 이런 거 등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국가가 마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우리도 입헌 정치하자. 왕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건 노노 이러면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름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하고 막는다. 우리가 더 뭉쳐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뭉치게 된 거죠. 노동자랑 병사들이 소비에트를 만들어서 왕이었던 차르 니콜라이 2세를 이제 무너뜨리고 임시정부를 마련을 해요. 근데 임시정부도 전쟁을 우리는 끝내고 싶은데 전쟁을 끝낼 목적도 없고 막 이러면서 얘네들이 막 더 뭐 별로 더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결국에 이걸 또 무너뜨리고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좀 더 급진적인 볼셰비키라는 애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소비에트 정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들은 이렇게 코민테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민간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나라 소유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주변 국가, 얘네들도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얘네들까지 힘을 합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을 만들게 되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러시아 혹은 소련 되게 같이 좀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소련의 그 시작점이 사실 러시아고 결국 나중에 소련은 무너지지만 이게 좀 약간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로서 최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차 대전 중에 이런 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립이 됐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소비에트나 볼셰비키의 뭐 뜻까지 자세히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요건 참고로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 말고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라고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중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일어난 걸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는 5.4운동, 5월 4일에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승전국들이 일본의 이권 그리고 이제 21개조 요구를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이게 참 문제죠. 1차 대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일시대 민족 자결주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을 했습니다. 패전국, 즉 독일의 식민지였다면 독립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일본은 나중에 연합국이 아니라 나중에 협상국에 가담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승전국에 분류가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독립할 수 없었던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중국도 일본의 영향을 너무나 받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인정해 버리니까 중국인들이 그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시위를 벌여서 결국 21개조 요구는 철폐가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많은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공산당이 창당이 되면서 자유주의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국민당 정부가 나중에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밀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대만이 된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현재는 어쨌든 그러한 이게 이때부터 1차 대전 이후부터 생겼던 거예요. 러시아랑 너무 또 가깝고 그래서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국공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 당시에는 국공 내전 아니죠. 합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향은 다르지만 우리의 같은 공통 적이 있잖아요. 일본이겠죠.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당과 공산당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공 합작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시기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일본뿐만 아니라 당시 군벌 체제에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걸 또 막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장제스라는 인물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국공 합작이 끝나게 되고요. 나중에 장제스가 이제 국민군을 만들고 이제 베이징을 점령하고 초반에는 그래서 사실 원래 국민당 세력이 훨씬 더 강했던 게 중국입니다. 근데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는 공산당 세력이 우세하게 되면서 결국 밀어내고 장제스는 대만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다 국공이 서로 대립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본은 어땠는가? 뭐 신났죠, 그죠? 식민지 하느라 신났고 특히나 1910년대 그리고 이제 넘어서 이제 전쟁 끝나고 20년대에는 더욱더 얘네들도 앞으로 우리가 더 전쟁을 일으켜서 더 많은 영토 확장하고 우리가 더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한테서 수탈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사실 어려웠죠. 왜냐?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우리가 3.1 운동하고 우리가 뭐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더 이상 우리 한국을 대충 조선을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약간 친일파를 육성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바로 치안유지법이 되겠는데요. 일본의 국내 식민지인 한국에서도 사회주의자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은 당시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 상해 이사국이 되는 등 그래서 국제적인 위상이 되게 높았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이 뭐 이런 이권을 반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5.54 운동이 성공하게 되면서 뭐 어쨌든 요러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는 더 쥐어짜고 약간 요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아쉽게도 독립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 독립하기 전에 상황은 어땠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1910년대 무단 통치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한다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1910년대의 통치를 우리는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무단 통치 아주 무단으로 하는 거죠. 그죠? 아주 공포스럽게 우리를 정말 몰아세우는 그런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공포스럽게 하였는가? 자, 우선은 조선 총독부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더 이상 통감부는 없습니다. 통감부는 1905년도에 만들어진 그러한 기관이었죠. 통감부를 이제 없애고 조선 총독부가 마련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조선 총독부에는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겠죠. 자, 그러면 이 총독은 대체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일본의 장군 출신이 와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총독은 현역 일본 육해군 대장에서 임명을 했고 이 사람이 다 가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입법, 행정, 사법권, 거기에 군통수권까지 그냥 모든 권한을 장악한 그런 모습이더라. 즉 일본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소리겠지요. 자, 그러면 이 무단 통치기에 어떤 식으로 그럼 걔네들이 운영을 했는가? 헌병 경찰 통치라고 우리가 불러주기도 합니다. 경찰인데 헌병이다라는 거예요. 헌병은 그럼 뭘까요?
헌병, 영어로 우리가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합니다. 자, 군대 내의 경찰이 바로 헌병인데, 자, 그래서 군대 내 기강을 잡기 위한 사람들이겠죠. 치안을 유지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일반 치안까지 유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군인이니까 당연히 군복이 있겠죠? 총 차겠죠. 이런 사람이 길거리를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바로 우리 조선인들을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터뜨린다던가 하면 바로바로 가서 궁둥이를 빵빵 때릴 수 있는 태형이라는 제도까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린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헌병 경찰이 즉결 처분권을 가져서 조선인에게만 엉덩이 때릴 수 있어요. 태형. 사실 뭐 정확하게는 엉덩이와 그 허벅지 사이에 고기를 때리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자 때립니다. 자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담당한다. 이 경무총감이라는 게 경찰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얘네가 이런 것까지 담당하면서 다 해먹었구나.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무서웠을까? 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자유 없죠. 언론, 우리가 무슨 신문을 찍어냅니까? 못해요. 자, 다음 집회. 사람들 모일 수 없어요. 책 만들 수 없어요. 이런 자유 없어요. 그리고 관리들과 교사들도 무섭게 칼을 차고 제복을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에 엄청난 친일파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었겠죠. 그죠? 이게 바로 1910년대의 통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주여행 자제중이라고 외워라. 경무총감, 즉결처분권, 자유를 제한했죠. 여러 가지 자유. 그다음에 제복을 착용하고 중추원이 있었다. 이게 바로 1910년대의 특징. 그래서 경주여행중 기억해 주시면 경주여행 자제중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선 총독부의 관제가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냥 총독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이거 1910년도의 초반이겠구나라는 거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돼? 우리의 머릿속을요 엄청나게 그렇죠. 이제 우리의 머릿속을 세뇌시켜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돼?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게 바로 제1차 조선교육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천황에 대해 충성심을 만들기 위해 보통 학교에서 이제 수업 기간을 간축했다. 이건 이제 뭐냐면 학교에서 너희들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막 배워가지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안 가르쳐줘요. 되게 초보적인 것들. 그래서 아주 우민화, 멍청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더라라는 것이고요. 일본어 교육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냥 실업 교육 이런 것들만 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냥 너네 공장에서 애들 돌릴 수만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선인들의 원래 민족 교육기간 억압합니다. 못 배우게 하고 관리나 교사들에게도 칼을 채웠고 자 조선인들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일본인은 소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학제도 완전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에게는 되게 그런 실업 교육이라던가 초보적인 그런 교육들만 주로 담당을 하고 거의 교육도 못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들, 뭐 대학교 이딴 거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1910년대 이렇게 교육도 억압을 했고 그렇다면 토지조사 사업, 이건 왜 일어났을까? 자, 이제 일제가 우리를 이제 강제로 점령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하려고 한 거야? 예, 돈 뜯어가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돈 뜯는 기본은 뭐야? 땅이죠, 그죠? 왜냐? 농업사회잖아요.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땅입니다. 땅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그 땅에서 나는 것들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왜 이렇게 땅에 집착하고 거기서 먹을 것만 집착하는가? 일본은 조금씩 계속 아내를 산업화하는 중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럼 공장을 돌려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뭘 가져가야 돼? 쌀을 가져가야죠. 쌀 가져가려면 뭐 붙어 있어야 돼? 땅 붙어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거기다가 뭐 철도를 깔든 땅이 있어야 거기다 무슨 건물을 깔든 농사를 짓든 다 지들이 할 거잖아. 그래서 이 토지를 근대적으로 이런 소유체계를 바꾸겠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우리 토지를 가져가려고 한 거겠죠.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1912년 토지 조사령이 반포되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키겠다. 하지만 아니에요. 토지를 약탈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세금 뜯겠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고도 기한부로 해. 너무 짧아.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신고하라고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지금 나 일제 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그러면 네 신고 토지 와우 내 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내가 그냥 여기가 누구 땅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개간해서 만약 하고 있었다? 뭐 개간한 거에 대한 그런 거 인정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소유권이 기존에 없었다면 그거 네 땅 아니야. 안 돼. 이거 다 우리 땅.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뭐 말로는 합법적으로 우리의 토지를 약탈해 갔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 토지 사업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총독부가 토지를 다 가져가고 총독부가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왜? 어디에 어느 땅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세금 걷기가 쉽겠죠. 식민지 지주대가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적으로 경작하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뭐 그래서 뭐 소작권 혹은 도지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요런 거 부정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농민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몰락하고 말았고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 이들이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혹은 북으로 가서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주한 사람들이 결국 뭐해? 독립운동 열심히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 기지들도 나중에 마련되고 거기에 이제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토지를 약탈해 갔다라는 것, 이게 언제요? 1910년대 가장 먼저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사령을 공포해서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설립을 총독이 허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인이 만드는 건 다 허가하지 않겠죠. 왜 그래야 할까요? 조선인들이 돈이 생기면 뭐해? 독립운동하겠지. 돈 만들지 못하도록 자본 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그냥 전국을 다 약탈해 나갑니다. 임야를 조사해서 다 나라의 그런 것들로 이제 편입을 해서 지들이 다 갖겠다라는 것이고 어업령, 삼림령, 광업령 거기를 다 이제 약탈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매 사업, 돈이 될 만한 사업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담배나 인삼과 소금은 나라에서 전부 사들이고 다시 팝니다. 돈 많이 붙이겠죠? 이렇게 재정 수입이 늘어나고요. 자, 철도, 도로, 항만 등등등도 만들어서 이거 왜 만들어? 우리나라 발전시켜 주려고? No! 조금 더 편하게 일본으로 가져가려고요. 그죠? 그래서 일본으로 자원을 유출하고 또 일본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갔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도 깔리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제가 철도를 부설을 했더라라는 거. 그래서 요거 옛날에 제가 연도 묻는 것들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경인선, 그 다음에 경부선, 그 다음에 경의선, 호남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 묻는 것도 되게 잘 나왔었는데 사실상 요새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자세하게 많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요게 이제 일제강점기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1890년대 후반에서 1910년대 그 정도까지 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정도로만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같이 한번 여기 밑에 사료들 같이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료 읽기 나오죠? 조선 태영령 나옵니다. 그래서 태영은 어쩌고 조선인에 관해서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자, 이거 나오면 1910년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주로 선지로는 뭐 토지조사 사업을 고르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겠더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혹은 토지조사령이 나온다면 헌병경찰 어쩌고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혹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다. 이런 거 묻는 거 나오는 거예요. 토지의 소유권은 어쩌고 신고주의를 원칙 그리고 증거주의를 채택한다.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안에 이런 거 적어가지고 내야 되는데 안 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1차 조선 교육령도 나와져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입각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그래서 국민의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를 보급함. 일본어가 국어가 되는 거죠. 슬프죠? 실업교육, 농업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가르쳤던 거죠. 우리가 막 되게 더 발전된 형태, 그런 뭐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지는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억압했던 거죠. 이런 게 전부 뭐랑 관련된 1910년대와 관련된 사료다. 이 사료가 나오면 관련한 내용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겠더라라는 거 염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개념 확인하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조선은 무엇을 육해군 대장주에 임명하고 얘는 행정사법, 입법, 군사권까지 가져. 와우, 권한을 다 가졌네. 삼권 분립 개나 준 거죠. 그죠? 조선 총독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더라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1910년대 일반 경찰 그리고 행정, 독립운동과 색출까지 누가 다 해요? 군대 내 경찰이 다 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헌병경찰이라고 불러주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일제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전국에 걸쳐 뭘 조사하겠습니까? 토지를 내가 조사해 볼게. 그래서 미신고 토지 내가 가질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문중이 가진 토지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니까 그런 나라 소유로 바꿨더라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자, 조선 총독부가 전매를 통해서 수입을 많이 올렸죠. 무엇을 전매했더라? 자, 소금, 담배 말고 우리 조선의 특산품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인삼이 되겠습니다. 인삼은 뭐 지금도 너무나 잘 팔리죠. 그죠? 이때도 너무나 잘 팔리는 친구. 자, 다섯 번째.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갑을 겸임하였다. 그래서 문제인 거지, 그지? 어떻게 경찰도 헌병이 담당을 하는가? 너무나 공포스러운 정치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일제는 1910년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신문지법은 아직 안 나오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그냥 우리가 신문을 언론 이런 자유가 아예 없다라는 것이고 신문지법은 이제 20년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아예 안 나왔던 내용이죠. 따라서 그냥 X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910년대 관련해서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10년대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시기별로 잘 구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공부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